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6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의 덧없음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의 인생에 굴곡이 있다면 큰 산이 하나 덜렁 있는 것이 아닌 에베레스트산 여러 개가 쭉 줄지어 있는 느낌이라 생각합니다. 에베레스트가 TV에서만 보던 죽음의 산이라고들 하던데 정말 제 인생을 비유하기에 찰떡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환상적인 수식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고 절망적인 결혼 생활을 했으며 충격적인 말년을 맞이하는 느낌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찾아와 괜히 여러분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지만 제 속 한번 시원하게 털어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내려갑니다. 모쪼록 제 인생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그 말을 실감해보고 싶답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의 모든 굴곡, 모든 사건, 모든 결말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살이 간 넘은 어느 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아주 고통스러운 일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결혼이 축복이라고 하던데 저에게는 생지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제도나 다름이 없는 족쇄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중매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 당시 보여주었던 모든 행동이나 조건들이 결혼 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한다던 남편은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였으며 남편과 함께 살던 홀시어머니의 수발은 모두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기꾼이던 중매쟁이의 말에 깜빡 속아 제가 부잣집에서 걱정 없이 살기를 바라며 저를 어린 나이에 시집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늘 저를 걱정하셨고 제가 배를 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먼 타지로 저를 시집 보내신 거였는데 실상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처자빠져 잠만 자다가 늦은 오후에 일어나서 마시러 나가 술을 먹고 돌아와서는 씻지도 않고 잠을 자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잔소리라도 할라치면 어느샌가 시모가 제 옆에 떡하니 나타나 제 등짝을 때리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남편의 기가 살아야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며 돈도 잘 벌어오게 되는 것이라면서 저에게 남편의 기를 죽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이혼을 꿈꾸며 하루빨리 이 족쇄 같은 집구석을 떠나겠다고 결심을 했었는데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그 뒤에 줄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백수 생활로 놀고 있는 남편, 어느새 저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옆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잔소리를 하는 시모까지. 결국 저는 도망갈 수 없음을 느끼고 체념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집안 가게 살림에 구멍이 뻥뻥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들이 전부 바닥이 난 것인지 뭔지 쌀을 살 돈이 없다며 저에게 일을 하라고 시모는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차라리 집구석에서 한심한 사람들의 꼴을 보고 있느니 일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동네 작은 가게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다가 시모와 남편의 수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반찬을 사러 가는 길이 무서울 정도로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을 하던 도중 친정 부모님께서 아주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서 저를 보러 오시겠다며 그 멀리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시다가 버스 전복 사고가 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마셨던 것입니다. 처음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한참을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시모가 전압이 많이 나온다고 당장 전화를 끊으라고 소리를 치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도 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갑자기 두 부모를 한날 한시에 잃어버린 천의 고아가 되고 말았고 제 인생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전부 치르고 상실감에 젖었는데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나던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유했던 적이 없었던 집안이라 당연히 물려받을 유산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상속을 할 재산이 없으니 딱히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할 것도 없었는데 그걸 알게 된 시모가
저에게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를 잃은 슬픔에 잠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저희 부모님이 실속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서 핀잔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두 분 다 어이없는 사고로 보내버린 자식에게 도대체 그게 할 소리랍니까? 저는 상식을 벗어난 시모에게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이 물려줄 유산이 1원도 없는 거지 같은 집안인지 몰랐다면서 보험도 들어둔 게 하나도 없냐고 저에게 잘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동동거리면서 장례식장에 다들 부조는 많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 따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돈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서 돈 타령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모와 남편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가 전부였다면 제가 에베레스트를 들먹일 이유가 없었겠죠. 장례가 끝난 뒤 큰 돈을 만질 거라 생각했지만 보험금도 재산도 하나 없자 시모는 저에게 하루빨리 돈이나 많이 벌어오라면서 슬픔에 잠길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추락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 제 속은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저는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 남편과 모든 걸 제 탓을 하고 돈 타령만 하는 시모를 모시고 살다가 이혼을 다시 한번 결심한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달거리가 없었고 몸이 이상하게 나른하고 배가 불러온다고 했더니 임신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를 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혼을 결심한 사람이 임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뱃속에 아이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제가 그 몸을 하고 도망을 쳐서 무일푼으로 길바닥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혼에 대한 생각을 접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매일매일 눈물바람으로 제 인생을 다독이면서 밤을 지새우며 지냈습니다. 정말 기구한 인생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질 수 있는지, 물론 제 잘못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더욱 한탄스러웠습니다. 제가 임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남편은 돈을 한 푼도 벌어오지 않았고 벌어와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사까지도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비단 우리 가족의 생계 때문이 아니라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푼돈이긴 하지만 한 푼, 두 푼을 모아서 아이를 위한 물건들을 사모으며 출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아기 배내 쪼그리 해봐야 몇 개월이나 있는다고 3개나 준비를 했냐? 2개만 사서 매번 빨아입히면 되는 것을. 더워 죽겠는데 벗겨놔도 되겠구먼. 거기다가 기저귀랑 손수건은 뭐 이렇게 많아? 청기저귀 하나 사다가 빨았으면 평생을 쓸 수 있는데 일회용 기저귀가 뭐냐? 요즘 것들은 노동을 안 해.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고 하면서 제가 산 육아용품에 돈 1원 보태준 것도 아니면서 내내 트집을 잡고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유는 무슨 분유를 먹인다고 젖병을 이렇게나 샀냐? 모유 수유하면 돈도 안 들고 좋은데 자기는 1년 넘게 모유를 먹였다고 하면서요. 저런 거 살 돈이 있으면 본인이 먹을 고기라도 한 덩어리 더 사오라면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고기가 당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10달을 꼬박 품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지만 정말 기쁘다는 마음이 단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에 산후 우울증까지 심하게 왔고 저는 점점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이가 울면 수유를 하고 아이가 자면 옆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는 나날들을 반복했습니다. 가끔은 아이가 울어도 안아줄 힘이 없어서 누워있고 했는데 남편은 깨어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아들을 안아준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아주기는커녕 아이가 우는 게 시끄럽다면서 발로 툭툭 아이를 밀어내는 몰상식한 짓까지 쉼없이 했습니다. 밤에 아이가 깨서 울기라도 하면 득달같이 시모가 저를 깨워서 본인 아들 자는데 방해가 된다면서 애를 안고 밖으로 나가라고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제 입에서는 한숨이 나오지 않는 날이 없었고 시모는 그 꼴도 보기 싫었는지 저에게 복이 날아간다면서 입을 툭툭 치곤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신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젖이 제대로 돌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모유 수유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아이가 늘 배고파했고 눈으로 사다 먹이기 시작했는데 시모가 그걸 보더니 저에게 혀를 차면서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애한테 모유 수유조차 제대로 못하는 년이 무슨 어미야? 어디서 좋은 자식 데려다 키우는 줄 알겠네. 시모와 남편과 같이 살던 그 나날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지옥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5살이 되었을 때 정말 난데없는 개구진 아이로 변해버려서 하루가 멀다고 사고를 치고 다녔었습니다. 귀여운 사고부터 한숨이 절로 나오는 사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난리를 치우던 우리 아들은 매일같이 혼이 나야 정신을 차렸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손찌검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최대한 아이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은 뭘 해도 연약하고 귀여운 존재였기 때문에 후추로도 아이를 때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사실 제가 뭘 하든지 간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아이와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시모는 나날이 잔소리를 심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들이 편식이 무척이나 심한 아이였는데 제가 일부러 요리를 할 때마다 아들과 함께 상을 차리고 요리를 하곤 했었습니다. 아들이랑 같이 채소도 썰고 밥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아들이 재료에 대한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맛에 대한 경험도 시작했거든요. 같이 밥을 먹을 때는 자기가 만든 음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 입이라도 먹어보려고 시도를 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기특하게 느껴져서 매일 그런 일상을 반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랑 이것저것 같이 떠들고 만지고 썰면서 식사 준비를 했었는데 시모가 정말 저에게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어디 아들을 부엌에 데리고 들어가서 밥 준비를 시켜? 고추 떨어질 일 있어? 절대로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저희 아들이 흥미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된다면서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 요리를 준비하려고만 하면 아들을 데리고 방에 틀어박히셨습니다. 저는 다시 외롭고 쓸쓸하게 부엌에서 온 가족이 먹을 음식을 만들어야만 했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같이 사는 내내 집에 상주하는 종처럼 저를 부려먹었고 바깥에서 고립되기를 원해서 아예 집 밖으로 나가 노는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현대판 노예와도 같은 짓을 7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동안 정말 단 한 푼의 돈도 벌어오지 않고 늘 탱자탱자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할 줄 아는 것은 잡일밖에 없던 제 월급은 오르지 않았고 하루하루의 삶이 버거워 아들에게 미안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든 온 가족이 쫄쫄 굶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겠다 싶어서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자고 있는 우리 아들을 발로 툭툭 차서 깨우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잠에서 슬쩍 깨서 칭얼거리면서 남편에게 하지 말라고 투정을 부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 모습에 화가 난 건지 갑자기 아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너는 말이야, 아빠가 들어왔으면 다녀오셨냐고 제깍제깍 인사를 해야지. 인사도 안 해? 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야? 애가 자다 깼는데 당연히 칭얼거리지 않겠어요? 오늘도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아서 아마 피곤할 거예요. 얼른 씻고 와서 자요, 당신도. 네가 나를 돈 안 벌어온다고 무시하니까 애도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겠어? 이런 거 얼굴에 처바를 돈이 있으면 나한테 술값을 더 내놓으란 말이야. 마트에서 가장 싼 것만 잔뜩 골라 사온 제 화장품을 내리 던지면서 소리를 치는데 순간 공포심이 저를 덮치더라고요. 몇 번 써보지도 못한 아까운 제 화장품이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다니는데 아깝다는 생각만큼 제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바닥을 구르는 화장품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를 확 밀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소리를 쳤어요. 그 소리에 아들의 잠이 확 깬 건지 벌떡 일어나서 저를 밀치고 있는 남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순간 놀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던 건지 제 아빠 다리에 막 매달리면서 아빠 하지마 하지마 하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말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은 그런 아들이 귀찮았던 것인지 아들을 냅다 들어서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 소리를 질렀고 아들은 너무 아픈 나머지 소리를 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대로 알아누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라는 새끼는 그런 아들이 시끄럽다면서 욕짓거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남편의 다리를 붙잡으며 뜯어 말렸지만 제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바닥에 쓰러진 아들을 감싸안고 그 아픈 발길질을 전부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모자는 그날 남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그날 밤새 내내 움직이지도 못하고 꺽꺽 소리만 내는 아들의 입을 틀어막고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술이 확 오른 탓인지 그대로 쓰러져서 자는 남편이 아들이 내는 소리에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들이 울음조차 편하게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저 또한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대로 저 인간이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아이의 몸을 살피기 위해서 깨우는데 아이가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구급차를 부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대로 아이를 들쳐업고는 근처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의사가 저를 보고 그러더군요. 아들의 목뼈부터 허리까지 실금이 갔는데 아직 너무 어린 나이라서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그냥 잘 붙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 뒤로 전 아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했으나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결국 점점 커가면서 아들은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하지방 사통이라는 너무나도 생소한 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아들이 목뼈부터 허리까지를 쭉 다치게 되면서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장딴지 뒤쪽까지 통증이 시작되는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찾아왔다고 하기에는 고칠 방법이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통증을 동반한 병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남편이라는 놈을 저주하게 되었고 밤마다 울면서 그 인간을 좀 데려가 달라고 하늘에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반성도 없이 내가 허약한 체질이라서 이렇게 된 것이며 자신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쳐서 치료를 해야 하면 가만히 누워만 있게 돌봤어야지. 네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런 후유증이 나는 거 아니겠어? 거기다가 태어났을 때부터 뭐도 제대로 못 먹고 분유 먹고 자라서 애가 이모양 이 꼴이 된 거야. 알아? 그래. 우리 아들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네가 낳을 때 잘못 힘을 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응? 나오면서 허리가 걸린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냥 운이 나쁘게 사고를 당한 거다. 그 사고에는 네 책임도 있다고 박박 우기던 남편과 시누는 어느새인가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말 이성이 날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에 받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시누와 남편이 저까지 죽을년 취급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늘 같은 지아비에게 이혼을 운운하냐면서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성이 날아간 저는 그들의 작태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가 시누에게 당했던 시집살이는 물론 남편이 저와 아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것, 그동안 돈을 한 푼도 벌어오지 않았던 것까지 전부 다 걸고 넘어지면서 바락바락 대들었고 집안일에서 완벽하게 손을 뗐으며 벌어온 돈 모두를 제 몫의 통장에 집어넣었습니다. 돈을 벌어도
그들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버텼고 그럴수록 화를 내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이혼을 운운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 놈이 제가 벌어왔던 돈으로 그동안 노름판에서 하루 종일을 보냈으며 계집질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고서면 바보가 된다는 마음이 들었고 하나뿐인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집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사적인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사람이 참 의지가 강해지더라고요. 버티고 반항하고 정신나간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이혼을 말했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한 날 분을 참지 못한 남편과 시모는 결국 저를 방에 가두어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매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맞는 와중에도 이를 악물며 참으며 버텨냈고 결국에는 경찰에 그 둘을 신고하면서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치장에서 죄가 없다며 억울하다며 뻔뻔하게 부정을 하는 동안 저는 경찰의 도움으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기에 가석방이라는 것도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수감 생활을 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 둘이 제 눈앞에서 사라지자 아들을 데리고 작은 월세방 얻을 돈이 들어있는 통장만 들고 무작정 시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폭력으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는 동안 저는 그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저와 아들을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지방을 돌고 돌아 겨우 도착하여 자리를 잡은 곳은 바로 해남에 위치하고 있는 땅끝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생전해본 적이 없는 김밥 장사를 시작하며 아이에게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상에서 김밥을 말아서 파는 일을 하다가 한 푼, 두 푼 정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쌈짓돈을 모아 아주 작은 구멍가게 같은 걸 열게 되었습니다. 라면과 김밥을 팔면서 아들을 키워낸 저는 20년을 더 고생한 덕분에 우리 아들을 아주 기골이 장대한 놈으로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했다는 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제 인생의 전부이자 제 인생의 원동력이었던 아들을 그렇게 키우고 나니 정말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 다친 영향으로 인해서 오래 걷거나 서 있는 것을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으로 자랐습니다. 이미 한번 다쳐버린 몸뚱어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힘들었고 그럴 가능성도 없었지만 의지 하나로 잘 버텨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28살이 되던 해의 말입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여자를 하나 데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달덩이처럼 얼굴이 아주 동그랗고 복스럽게 생겨서 행동까지도 귀여웠던 그 여자아이는 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성격이 정말 어찌나 좋던지 살갑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하나하나 따질 구석이 없는 그런 귀여운 아이는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처음 봤던 그날 홀려버릴 정도로 성격이 좋았으니 저는 정말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하루빨리 내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집안에서 우리 아들을 무척이나 반대하는 바람에 바로 당장 결혼식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아들을 키워냈으니 집안이 번듯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 아들에게 아주 조금의 장애까지 있으니 반대할 만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거기다가 며느리 또한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 타도나름이 투병을 하고 있던 중이었기에 재력이 있는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꿀떡 같았을 겁니다. 아등바등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기 때문에 며느리가 저희 집 며느리가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예뻐해 주었습니다. 저의 작은 김밥집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저를 돕는 며느리를 어찌 예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저희 아들은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들이 벌어오는 돈은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었기에 일이 빠르지 않았고 오래 서서 일을 할 수 없었으니 당연히 버는 돈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지 못한 아들은 늘 취업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던 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반대가 심했던 안싸돈이 우리 아들에게 직장조차 제대로 가지지 못한 놈이 무슨 결혼이냐고 계속해서 무시를 해댔기 때문에 자격지심은 더욱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 부부가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둘 사이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정말 불운하게도 주유소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야간에 일을 하던 아들이 잠시 졸음에 빠져서 꾸벅꾸벅 하던 도중에 주유소 전문 털이범이 현금통을 통째로 털어간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한번 잠에 빠지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자는 놈이라 현금통을 털어간 범인으로 우리 아들이 지목되게 된 것입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었던 터라 아들이 훔쳐가 놓고 발뺌하는 거 아니냐면서 사장은 물론이고 경찰까지 우리 아들을 의심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금이 꽤 들어있었던 탓에 그 돈을 전부 물어내라고 난리를 치는 사장 때문에 우리 아들은 물론이고 저까지도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제3의 인물의 지문이 나오면서 다행히 아들은 무명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가뜩이나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아들은 범인으로 몰렸다는 그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어버렸죠. 아들은 그대로 주유소를 그만두게 되었고 저와 며느리가 김밥집을 운영하면서 버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김밥이랑 라면을 팔아서 버는 돈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엄청 큰 분식집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정말 작은 3평짜리 가게였습니다. 생활은 점점 궁핍해지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며느리가 취직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작은 사무실에서 잡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사장이 또 엄청나게 나쁜 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며느리에게 돈을 더 얹어주겠다면서 시금덕거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불륜관계를 맺자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저희 며느리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며 사장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치졸하게 회사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며느리에게 망신을 준다던가 일부러 야근을 시키는 등 며느리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하루가 다르게 우울해졌고 말라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며느리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말을 하고 싶었고 아들에게는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시키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하자 저는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이만큼 집에서 놀았으면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 같은 병신이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벌어오라는 거야? 어? 어디 취직할 자리 있으면 엄마가 좀 알아보던가. 이제는 다른 사람도 모자라서 엄마까지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그 이후로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처럼 술독에 빠져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집에 갈 때마다 술병을 나뒹구는 걸 보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화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네 아빠 생각이 안 나니?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보낼 수 있니? 네가 사람이라면 지난 과거를 떠올려봐라. 네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아픔을 가지게 됐는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매일 술을 마셔?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너도 며느리랑 이혼해라. 저 가여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꼴로 살아야 하니? 새 삶을 찾을 수 있게 기회를 주란 말이야. 저는 아들을 엄청나게 몰아세웠고 그럴 때마다 아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본인의 자격지심을 마음껏 드러냈습니다. 며느리는 당장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못했고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넋두리를 한다던가 저에게 자주 하던 연락도 서서히 끊기게 되면서 저는 점점 더 며느리의 걱정에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결국에 저는 며느리가 걱정되어 참지 못하고 아들 집으로 방문을 했는데 며느리가 현관문을 여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는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갔더니 집안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에 무척이나 황당스러웠습니다. 아니 얘야, 너는 왜 집안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니? 어머님, 저 눈병 걸려서요. 보기가 영 흉하기도 하고 옮길 수도 있다고 해서 그냥 끼고 있는 거예요. 안경을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며 어색하게 웃는 며느리를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며느리와 대화를 잘 나누고 다음에 또 올 테니 잘 쉬고 있으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며느리의 등을 몇 번 다독여주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몇 주의 시간이 흐른 뒤 찾아가 보니 며느리가 이번에는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서 마스크를 끼고 있지를 않나, 하루는 시간이 없어서 머리를 감지 못해서 냄새가 난다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밖에서 만났더라면 이해를 했을 텐데 집안에서 만나는 건데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무척이나 의아했습니다. 제가 참 바보 같죠? 그게 며느리가 주는 신호임을 알았어야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눈치를 채지 못한 바보 멍청이였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폐인이 되어버린 아들을 어떻게든 다시 일으키고 싶었던 저는 아들의 집을 줄기차게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네 집으로 가서 며느리가 일이 바빠 챙기지 못한 집안 살림을 정리해주고 반찬도 채워주고 하면서 아들에게 잔소리를 했죠. 이제는 더 이상 놀지 말고 밖에 나가서 생산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짜증을 내는 아들을 툭툭 일으켜 세워주면서 말입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못할 게 뻔하니 제가 대신 나서서 아들을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을 청소하던 도중에 며느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서 이상한 종이뭉치와 수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종이뭉치가 이상하게 낯선 듯 익숙해서 뭔가 하고 읽어보니 글쎄 병원 진단서가 아니겠습니까? 전치 3주, 4주 아주 다양하게 있었고 타박상에 의한 진단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이게 다 뭔가 싶어서 꼼꼼하게 자리에 앉아 그 진단서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경악으로 얼굴이 물들었습니다. 저는 그 흔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폭력에 의한 물리적 피해를 입었다는 진단서였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열어 확인을 하는데 날짜별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파란색의 빈도가 훨씬 더 높긴 했지만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날들이 꽤 많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뒤로 넘겨서 그 날짜에 쓴 일기들을 확인하는데 며느리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그 일기에는 우리 아들에게 손찌검을 당한 이야기들이 줄줄이 써져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던 것, 마스크를 써야 했던 것, 모자를 눌려 쓴 것 전부 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며느리의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에게 그런 몹쓸 짓을 했다는 사실을 시모인 저에게 숨기고 싶었던 며느리의 아픔이었던 것이죠. 일기의 내용 또한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회사 사장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아들의 욕설로 시작된 일기부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한 화풀이까지 전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분노로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의 전 남편이 했던 짓을 고스란히 사랑스러워서 아껴만 주고 싶은 며느리에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들은 술만 먹으면 개가 되었던 전 남편에게 당해서 신체에 문제까지 있는 놈인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 저는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며느리의 화장대 앞에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꾹꾹 참아내며 당장이라도 방에 있는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싶은 걸 참은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녹초가 되어 퇴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놀라면서 식사는 하셨냐고 묻는 며느리를 보는데 저 착한 아이가 당했을 고통에 메마른 줄 알았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한번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를 잡고 엉엉 울었고 제 눈물을 보자 같이 눈물이 터진 건지 며느리도 저를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서랍 안에서 본 모든 걸 다 봤다고 이혼을 하라고 생각을 거치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이가 술을 먹고 화풀이를 할 때만큼은 이혼 생각이 간절하다가도 평소에 건드리지 않으면 쌓일 일이 없어서 괜찮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만 용서해주자는 마음으로 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었잖아요. 엄마 보기 부끄러워서 제가 어떻게 이혼을 하겠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생전해본 적 없던 호통을 크게 쳤습니다. 너의 인생이 지금 나락으로 가게 생겼는데 그 와중에 부끄럽긴 뭐가 부끄럽다는 게야. 내가 화장대 서랍 안에서 모아둔 증거 다 봤다. 이거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 그리고 내가 가게를 팔아서라도 네 변호사 선임해 줄 테니까 이혼 소송을 걸어. 우리 아들이지만 정녕 저꼴로 사는 거 나 더 이상은 못 본다. 내가 시키는 대로 이혼해. 그런데 그 순간 제가 호통치는 소리 때문에 깬 건지 뭔지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이 뛰쳐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표정이 완전히 썩어가지고는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가면서 보며 콧김을 씩씩 뿜어대더라고요. 이혼?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그러더니 제 손에 들려있던 진단서 문치를 빼앗듯이 들고 가더니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확인을 한 아들은 그 진단서 문치를 허공에다가 뿌렸습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 이런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으면서 내 뒤통수를 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거기다가 엄마가 이혼을 도와주겠다고? 아들은 갑자기 누나를 뒤집으면서 며느리를 향해 돌진을 하려고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재빨리 며느리 앞을 막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들의 뺨을 세차게 2대를 연달아 때렸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정신 안 차릴 거야? 내가 이 꼴 더 이상은 못 보겠다. 내가 네 아빠한테 그렇게 당하고 살 때 네 아빠가 나 때리는 거 맞겠다고 그 앞에서 울고불고 매달리다가 다쳐서 장애를 얻어놓고 그 과거는 다 까먹은 채로 똑같은 일을 저지르면서 살아? 네가 사람 새끼야? 악마 새끼지. 저는 소리를 치면서도 문이 풀리지 않아서 황당해하고 있는 아들의 뺨은 물론이고 등짝이며 팔뚝이며 손이 닿는 대로 때렸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자식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이혼을 시킬 생각만 하냐고. 내가 며느리 보기 부끄러워서 더 말을 못하겠다. 얘, 넌 뭐하고 있니? 당장 짐 싸서 친정으로 가. 그러자 아들은 며느리를 말리려고 악소리를 내며 달려들었고 저는 그런 아들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아들이 다리를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정강이를 걷어차니 아프다고 대굴대굴 구르더라고요. 너 같은 놈은 며느리길 막을 자격 없다. 아가, 너는 진단서 들고 경찰서부터 가. 엄마, 너 같은 놈은 콩밥을 먹어야 해. 그 이후부터는 며느리를 도와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게 했습니다. 경찰에 아들의 모든 짓을 낱낱이 밝히고 아들을 고소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사돈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고 소액이라도 위자료를 꼭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아들은 법원에서 무수히 많은 사건에 대한 혐의가 인정이 되었고 진단서가 그 증거의 뒷받침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징역 8개월형을 받게 되었고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혼을 했고 저는 며느리에게 2번 다시는 이쪽으로 발길조차 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저에게 끝까지 죄송하다고 인사를 했지만 전혀 죄송할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며느리를 안심시키려 애를 썼습니다. 그 이후 아들은 만기 출소를 했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빨간 줄이 그려진 아들에게 일을 시켜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좌절에 좌절을 맛본 아들은 매일같이 술을 퍼먹고 지내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단 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린 것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사람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음에도 그런 일을 벌인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이 든답니다. 김밥 장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며느리가 저를 도와서 같이 장사를 하고 가게를 정리했던 그날들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항상 제 옆에서 힘이 날 만큼 환하게 웃어주던 그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그 예쁜 아이의 얼굴에 그림자를 지게 한 그 과거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며느리와도 완벽하게 연락을 끊어냈습니다. 가끔 한번 그리울 때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런 소식도 듣지 않고 잘 참아내며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먹고 살 만큼만 벌어먹고 살면서 말년을 맞이해보려고 합니다. 무소유라는 말처럼 정말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 저의 남은 인생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